대가. 밖은 끄무레했다. 그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간헐적으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여 어스레해진 실내에 불을 켜야만 되었다. 방을 가득 차지하고 누운 몰골스러운 몸뚱이가 그밀은 퀭한 눈망울을 치켜뜨는 대신 눈을 감고 있었다. 집안 군데군데에서 쾌쾌하고도 고른 냄새가 배어났다. 연탄 보일러의 통만을 따로 떼어내어 집에 가져다 놓은 지 여러 달이 지나갔다. 고물상에서 구해온 통은 일구 3탄용이었다. 탄에 불이 붙게 하려면 우선 착화탄이 필요했다. 라이터를 돌려 쏘시개에 불을 붙인 후 착화탄에 갖다 대자 성냥개비의 머리통에 화염이 일듯 불꽃이 확 일어났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착화탄은 어린 시절 쥐불놀이 하던 때 보았던 불붙은 깡통 같았다. 대보름날이 오면 빈 깡통에 구멍을 뚫어 철사로 기다란 손잡이를 만들어 달았다. 송진 묻은 나무나 숯조가리들을 깡통 안에 넣어가지고 달이 훤한 들판에서 원을 그리듯 그것을 돌려댔었다. 뻥뻥 뚫어놓은 깡통의 숨구멍 사이로 기다란 불들이 날름날름 몸을 내놓으며 소나무 타는 냄새를 강렬히 뿌려놓았다. 불덩이가 채워진 깡통을 한껏 돌려대다가 마침내 허공을 향해 휙 던졌다. 불깡통을 내던지며 놀던 그때를 떠올리며 금석이 불붙은 착화탄을 연탄통 안으로 던져 넣었다. 목이 말랐다. 금석은 주스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켰다. 그러나 대곡 올라온 메스꺼움에 퇴하고 액체를 뱉어냈다. 다시 한번 주스를 머금어 삼켜보려 했으나 계속 욕지기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주스를 구공탄 위에 토해냈다. 타액이 섞인 노란 액체가 구공탄 사이로 흘러내렸다. 주스에 적셔진 탄이 기가 훨훨 오른 착화탄 위로 들어갔다. 탄에 곧 불이 옮겨 붙을 것이었다. 탄이 타기 시작하면 연기가 발생할 터였다. 연기 때문에 집안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할지도 몰랐다. 어쩌면 감지기는 연기로 인식되는 장치가 아닐 수 있었다. 그것은 온도 상승률이 현저할 때 작동되는 차동식 설비물이거나 정해진 높은 온도에서만 작동되는 정온식 감지기일 가능성이 컸다. 얼마간 구공탄들은 열 감지기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열기를 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습한 날씨로 인해 누기가 든 탄은 와락 불이 오르는 대신
산소를 야금야금 먹어가며 서서히 타줄 것이었다. 느릿느릿 은근히 피어나갈 불이 집안의 적당한 온도와 일산화탄소를 채워줄 뿐 감지기 따위를 작동시키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전에 살던 집에는 베란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방방마다 감지기가 붙어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의 집에 화재 감지기가 없다는 사실이 생급스레 금석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사를 온 후 집안 어디에서도 감지기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솔가지나 장작을 피워 구두를 데우던 아궁이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 옆으로 연탄 보일러를 들이고 연통을 세웠었다. 연탄은 방을 뜨끈히 덮이는 동시에 양은 대야의 물을 설설 끓여주었다. 탄불에 냄비를 올려 부침개를 모양 없이 지져 먹거나 고기를 볶아 먹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가 금석에게는 불안하기만 했던 자기 자신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다. 탄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지 연무가 희읍스름하게 공중을 휘덮었다. 미세한 냄새가 코끝에 맡아졌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라더니 그렇지만은 않은가 보았다. 집으로 들어오기 직전 막걸리를 마신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탄이 뿜어내는 가스에 질식하기도 전에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으므로 금석은 알코올의 힘을 빌려 자신의 몸을 집안에 묶어놔야 했다. 탁주의 맛은 예전에 비해 조금 변한 데가 있었다. 금방 쉬어버리던 옛 탁주와 달리 금일 마신 막걸리 통에는 1년이나 되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었다. 막걸리의 맛이 싸한 것이 사나웠다. 옛날 탁주에 비해 당기는 맛이 적었다. 첨가제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며 금석은 술통을 비웠다. 적당량의 알코올이 혹 희망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술기운이 거나하게 돌게 하려면 도수 높은 소주가 필요할 터였다. 금석이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를 한 병 더 샀다. 병에 빨대를 끼운 다음 맑은 액체를 쪽 빨아 올렸다. 소주병에 대롱을 꽂아 음료를 마시듯 빨아먹는 방식은 아내에게서 본 것이었다. 금석은 아내의 얼굴이 가물가물했다. 아내의 얼굴 말고도 언젠가 자신의 잔에 넘치도록 술을 따라주던 한 동료의 얼굴이 기억날 듯 말 듯 금석의 뇌리를 맴돌았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옛 동료가 금석은 아쉬웠다. 연탄통을 구한 후 온라인 화면에 탄을 피우는 법이라고 치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귀가 떴다. 연탄 보일러나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서 탄을 피우는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던 금석이 어째서 그런 질문 같지도 않은 것을
온라인에 물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탄을 피우는 법과 자기 소중성에 대한 인식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컴퓨터의 화면이 잇따라 당신은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식의 문구를 덧붙여 올렸다. 문구는 설득력이 없었다. 당신을 위해 해줄 것은 그다지 없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솔직한 말을 문구는 주고 싶지 않은가 보았다. 모니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또 다른 문구가 올라왔다. 그 글귀는 본래부터 혼자일 수밖에 없는 삶을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금석은 어느 순간도 혼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어지러웠다.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금석이 창가로 다가갔다. 보일 듯 말 듯 힐긋 보이는 지상을 향해 창문은 꼭 닫혀 있었다. 문틈을 테이프로 막아놓지 않았는데도 창은 단단하게 봉쇄되어 공기가 출입하지 않았다. 그저 창을 열어 젖혀도 될 일이었다. 그러나 금석은 방향을 돌려 몸내를 풍기며 누워있는 거대한 몸빛 쪽으로 걸어갔다. 형구에 박혀있듯 이불 속에 갇힌 몸을 내려다보았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힘을 가해야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운 사람의 목구멍 쪽으로 금석이 두 손을 가져다 댔다. 손가락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금석은 상대의 목통에 오래도록 힘을 집중시켰다. 고통은 길지 않을 것이었다. 숨이 잦아지다가 아예 소멸할 때까지 진정 누워있는 몸뚱이가 죽어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다. 조르는 힘에 눌려진 숨은 그리 헉헉거리지 않았다. 소나기의 힘은 남아있던 숨구멍을 완전히 봉해버렸다. 내쉴 수도 들이쉴 수도 없었던 숨통은 그대로 머무는가 싶더니 그치는 듯했다. 켜놓은 텔레비전이 낮은 소리로 웅얼거렸다. 금석이 느릿느릿 전화통 앞으로 기어갔다. 세 자릿수의 전화번호를 누르자 내일의 날씨와 바람의 속도까지 알려주는 음성이 울려나왔다. 금석이 숨을 길게 들이쉬자 머릿속이 흐리마리해져 왔다. 금석은 바닥에 몸을 눕혔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창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리라도 쳐보고 싶었으나 입술이 붙은 듯 말이 뱉어지지 않았다. 금석은 가위 눌림을 당하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상청의 예보가 내일은 맑겠다고 했다.